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성우가 드디어 자신의 인연을 저에게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대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과장 직책까지 달았지만 늘 제 걱정거리는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날 밤 성우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처음 만난 며느리 미연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미연은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거기에 때때로 보이는 애교 섞인 웃음까지. 어머님, 제가 성우 씨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웃음 짓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미연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미연은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주고 국물이 식을까 수시로 들어서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미연을 뿌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효도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헤어질 때 미연이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성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혼사를 논했습니다. 미연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혼사를 진행하셨고 까다로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그해 가을로 잡았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미연은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끓이시는 미역국 비법 꼭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결혼식 전날 미연은 절까지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성우 씨랑 함께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너무 기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지요. 성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연의 손을 잡고 성혼 서약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제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받은 대출로 장만한 30평형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미연이 직접 인테리어를 꾸미겠다고 나서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첫 시댁 방문날 미연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한 상 가득 들고 왔습니다. 갓 시집온 새색 씨가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딸을 얻었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연의 그 다정한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결혼 초 미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성우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고 퇴근 후엔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미연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연은 제가 알려주는 요리 비법을 꼼꼼하게 메모하곤 했습니다. 특히 성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명절 준비도 미연이 앞장섰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산적 만드는 것도 배워볼게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명절날이면 친정에서 배운 음식들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덕분에 명절 음식이 한결 다채로워졌습니다. 성우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미연은 특별히 신경 써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재수 씨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성우의 친구들이 칭찬할 때마다 미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이는 날에도 미연은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드실 약과는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미연의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순심아, 너는 복받았다.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니?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저는 그저 웃음만 지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성우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탄 기념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미연은 저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 와인 한 잔만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대요. 그해 여름 미연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미연이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저희 첫 가족 여행이잖아요. 꼭 함께 가주세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구석구석 좋은 곳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더군요.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가고 예쁜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미연은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연이 되실 일만 남으셨네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되신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렸습니다. 임신한 미연을 위해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출근길에 들러 국물 한 그릇 먹이고 나면 그날 하루가 뿌듯했습니다. 미연은 입덧이 심했지만 늘 웃으며 제 정성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먹으면 속이 확 풀려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부터였을까요? 미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았고 바쁘다며 먼저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방문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회사 동기 모임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은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였죠.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애기한테 안 좋은 습관 들까봐 걱정돼요.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울 때면 어머님이 오셔서 그래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주 이유식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위생관념이 달라서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제가 손주 이유식도 못해줄 만큼 더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성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에 겨우 과장자리 꿰찼는데 집안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연의 차가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어버렸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급하게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눈총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심 씨, 며느리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통 안 보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준 반찬을 미연이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고 가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모습을요. 어머님 음식은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요. 그 말을 하는 미연의 표정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손주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손주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미연은 제가 전화라도 하면 아이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면 어린이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마중 나가도 이미 데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도 가지 않은 날이 많았다는 것을요.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친구를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연이 친구들에게 저를 험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 육아에 자꾸 간섭해서 미치겠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들 가정을 망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성우의 생일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미역국을 들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미연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간섭하시고 저희 살게 해주세요. 청우 씨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저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한 그릇 들고 온 것뿐인데 발걸음을 돌리는데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슨 음식을 하세요? 차 먹으면 되지. 쓰레기통에 미역국을 버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호의 생일날에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쳤습니다. 미연은 친정 행사를 핑계로 시댁 명절 음식 준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 늦게 와서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우리 친정은 음식을 다 사서 하는데 시댁은 왜 이렇게 구시대적이에요? 명절 준비를 도와주러 온 큰 조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기로 고열이 났을 때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옆집 김할머니가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약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길래 내 아들의 아내가, 내 손주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걸까? 하늘에 계신 남편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렇게 저는 또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심하게 아파서
미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데려가야 하는데 자기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니 할머니가 좀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외투를 걸치고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손주가 걱정되어 서둘렀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울먹이며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침부터 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가서 연락을 드렸어요. 얼른 어린이집에서 아픈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연의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미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말고 어머님 댁으로 가세요. 제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요. 순간 의아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늦게까지 미연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가오는데 손주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할머니는 결국 아픈 손주를 데리고 미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도 걱정되셨는지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후문에서 보니 미연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아까부터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 같던데.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취기 있는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미연아, 애가 많이 아파. 문 좀 열어줘. 항상 이러시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매번 와서 감시하고 저 이제 진짜 지쳤어요. 그때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빨리 보내!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성우는 분명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연의 말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꺼지세요. 애 하나 못 봐요? 되게 성가시게 하네.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잖아요. 내일 데리러 갈 테니까 집에 처 계세요. 인터폰이 꺼졌고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손주를 안고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아가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픈 손주 옆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는데 제 마음은 손주의 열보다 더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손주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성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도 이렇게 아플 때면 밤새 끙끙 앓았었는데 그때는 혼자서도 잘 키워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손주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손주 잘 크라고 기도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는 괜찮아졌고 그날 이후 저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간호사들이 매일 밤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잠꼬대처럼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나 봅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성호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쁜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간호사가 성호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토요일 새벽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중도에 취소하고 곧장 병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성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제 마른 손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진 제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웠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죠? 성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성호가 계속 물어보자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손주를 데리러 갔다가 겪은 일들을, 문 앞에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이야기를 들은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성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동안 더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성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면 아들이 너무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제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매일 밤 우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미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차갑지만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나가! 성호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미연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성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저를 간호하다 의자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성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휴대폰으로 찾아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그동안 못 봤던 분노와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호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성호는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성호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제 짐을 옮기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회사 법무팀의 정 과장을 데려왔습니다. 형님, 부탁드린 자료 찾으셨나요? 정 과장은 서류 뭉치를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거래처 부장이랑 통화 내역이랑 계좌 거래 내역 다 찾아봤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성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형사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다음 날은 회사 보안팀장을 만났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미연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결제한 내역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성우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호텔 투숙 기록. 미연의 모든 행적이 성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거래처 부장의 아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하던 부장의 아내가 증거를 보자 오히려 분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증거가 없어서 참고 살았는데. 부장의 아내는 오히려 성우에게 감사하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이혼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성우는 이제 구석구석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일 때마다 아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성우야, 그만하면 됐다.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아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우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도 그 자리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성우는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 2층을 성우가 통째로 예약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가 정장 차림으로 일찍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개의 서류 봉투도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7시 사돈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성우야,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바깥 사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래처 부장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안 사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7시 반 미연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그때까지도 미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부장의 아내를 보는 순간 미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업무 미팅이었어요. 거래처와의... 업무 미팅이 새벽 3시에 호텔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그리고 거래처 부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수억 원의 회사 자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미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성우가 세 번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픈 손주를 데리고 찾아갔을 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손주를 안고 추운 길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시각 미연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미연의 목소리. 이제 그만 꺼지세요. 아이고, 박갓사돈이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의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둘이 해외로 도망갈까? 회사 돈 더 빼돌릴 수 있어?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앉아. 성우의 고함에 미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도 보자. 이번에는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미연과 거래처 부장의 은밀한 대화, 돈 이야기, 도피 계획, 그리고 성우를 비웃는 내용까지. 우리 딸이 어쩌다가. 미연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 아직 더 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이혼 소송장과 형사 고발장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연이 성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몸 발끝 하나 건들지 마. 성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야?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아들이 아픈데도 어떻게 했는지, 날 배신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린 게 모두 증거로 남아있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거래처 부장의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미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이 어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백이라뇨? 결혼 전부터 시작된 불륜이라고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미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미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미연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내일 아침까지 짐 빼. 성우야, 박갓사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우리 딸을 한 번만 봐주면.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사인해. 위자료는 3억, 회사 횡령한 돈은 전액 반환. 이걸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고 나가. 한 번만이라도 더 얼굴 보이면 고소장 바로 접수할 거야. 성우의 마지막 말에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미연의 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 주인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손님, 준비해둔 식사는 계산만 하겠습니다. 성우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먹지도 못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탄 후에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성우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왜 너가 미안하니?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 그때 성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래처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성호 씨, 우리 남편이 자수하겠답니다. 네? 회사 돈 횡령한 거 다 실토하고 검찰에 자수한대요. 성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아니다. 난 우리 집이 좋아. 그래도 넌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순심 씨 기다렸어요. 잘 해결됐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좀 놓이겠네요. 옆집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심 씨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성호가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 방에는 손주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라고 했지만 끝내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성호가 장난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데리고 올게요. 손주는 죄가 없다. 그래도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제 집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옆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착한 손주. 할머니가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으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호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도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마저 혼자 키우게 된 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성호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호도 분명 훌륭하게 아이를 키워낼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손주를 사랑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눈치 보며 발걸음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귀여워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짜증 섞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성호와 손주, 그리고 저,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달빛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지켜준 제 자존심만큼이나 소중한, 진정한 할머니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지나간 시간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그 터널의 끝에서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마치 제게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들과 손주와 함께 쓸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손주를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픔은 지나갔고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제 자존심을 지켜준 이 밤을, 그리고 제게 다시 찾아온 행복을,
달빛은 여전히 창가에 머물러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